몇 번 할 차례예요? 5번? 5번 반가로 5번인가? 반가로는 4번이고 그냥 반가로 4번이 뭐예요? 반가로가 IS 곡선의 도출이야? IS의 기울기예요? 그냥 5번 갈게요. 그러면 5번. IS 곡선의 그 이동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실의 변화를 좀 방금 우리가 IS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래가 IS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RY 평면 수식을 한번 써보면 Y equal C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고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고 정부지출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외생으로 주어져 있는 정부지출이 는다고 지금 하면 요게 늘어요. 그러면 총 수요가 늘죠. 소득이 늘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균형을 회복하니까. 여기 양쪽이 균형식이라고 한다면 요 상품 시장 균형이라고 한다면 요 한쪽이 뭔가 늘면 다른 쪽도 늘어야 균형을 회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정부지출이 늘 때 이자율 변화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쵸? 정부지출의 변화는 있지만 이자율이 처음에 R0라면 이자율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소득이 Y0에서 어떻게 늘어? Y1으로 늘지, 이렇게 소득이. 그래서 또 다른 한 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IS 곡선은 이렇게 우측 간다. IS0가 IS1으로 혹은 IS 프라임으로 이렇게. 뭐가 늘었을 때? 정부지출이 증가했을 때. 그래서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IS 곡선이 우측 간다. 물론 이렇게 이제 표시해서는 안 되고 뭐 G0, G1 이렇게 다 표시해야 되지만 여러분 직관적으로 그냥 보기 위해서 정부지출이 감소하면 IS 곡선 좌측 가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IS 우측, 정부지출이 감소하면 IS 좌측 이렇게 해서 이게 이동 요인이다. 정부지출의 두 번째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독립투자 투자가 증가하면 IS 우측, 그 다음에 감소하면 IS 좌측. 세금 텍스가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할 거니까 IS 좌측, 그 다음에 세금이 감소하면 IS 우측 이렇게 IS 곡선 이동 요인들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LM 곡선에 관한 얘기를 바로 하면 유동성 선호설 첫 번째 우리가 평면에 R, P분의 M 실질 통화량 평면에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정해. 그래서 외생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자율과 무관하게. 그리고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단계는 고정되어 있고 P분의 MS 머니 서플라이는 화폐 공급은 외생으로 중앙은행이 정해. 고정되어 있어. 이자율과 전혀 상관없이. 화폐 수요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게 소득과 이자율 함수기 때문에 화폐 시장의 균형, 이자율, 균형, 실질 통화량 0점. 이 균형 상태. 자, 이걸 가지고 뭘 도출하냐면 LM 곡선을 도출한다. LM은 RY 평면이고요. 산출량, 이자율 평면. 처음에 한 점을 찍어요. R0, Y0. 요 LM 곡선상의 한 점이다.
이자율은 R0, 산출량은 Y0야. 이 상태에서 소득이 늘었다 해봅시다. 소득이 늘었어. 그러면 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거래적 화폐 수요가 증가하지. 아까 우리가 요 뒤에 자세히 볼 거예요. 요게 이제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고 이게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인데 요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L 프라임으로 이자율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화폐 수요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그럼 화폐 시장에 수요만 증가하고 공급은 변화 없으니까 화폐 시장에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새로운 균형은 여기다. 1점. 이자율이 상승한다. 따라서 먼저 화폐 수요의 증가가 요 소득의 증가가 화폐 수요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 한 점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상승해야 균형을 회복한다. 그래서 이런 두 점들을 연결한 것을 우리가 LM 곡선 이렇게 LM 곡선 화폐 시장 균형 곡선. 다시 한번 순서대로 좀 보면 첫 번째 여기서 소득이 증가하면 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소득과 이자율 함수인데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폐 시장에 공급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이 초과 수요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 이자율이 상승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요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상승하는 이런 우상향하는 LM 곡선이다. 그래서 결론이 LM이 우상향하는데 요 밑에다가 이제 쓰기가 어려우니까 LM 곡선을 옆에다 한번 수식 한번 써볼게요. LM 곡선은 LM은 화폐 시장 이거를 균형시키는 화폐 시장을 균형시키는 이자율 요 소득의 조합인데요. 요 RY 평면의 화폐 시장의 균형의 궤적입니다. 이자율과 소득 평면에 화폐 시장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화폐 LM 곡선이라 그러는데 LM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P분의 M 그리고 화폐 공급이 이게 주어져 있어요. M바 이렇게. 화폐 수요는 리퀴디티 프레퍼런스고 이게 소득과 이자율 함수다. 그런데 소득에 대해서는 요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요 감소 함수예요. 요게 이제 정확하게 교과서에 설명을 하고 있어. 하나씩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과 소득이 많은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요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요 서비스의 거래 규모가 점점점 크다는 얘기고 거래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상품 서비스 거래를 위해서 내가 화폐를 보유해야 한다면 화폐 보유 규모도 커질 거예요. 이런 목적의 화폐 수요를 뭐라고 하냐면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 그래서 트랜잭션 거래적 화폐 수요다 이렇게 부른다.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 그래서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 함수다 이 말이에요. 요 플러스 요거를 그래서 이제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KY 이렇게 한번 써놔. 앞에다가 소득이 변했을 때 화폐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냐 이게 이제 K라고 이렇게 쓰는데 일단 소득에 대해서는 플러스다. 두 번째 이자율이 낮은 상태 보세요. 이자율 낮은 상태 이자율 올라간다.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채권 가격, 요 P 본드, 채권 가격은 이자율과 역관계에 있다. R분의 1.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채권이 영구 채권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지금 무한 등비급수로 금방 간단하게 도출이 됩니다.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체크하면서 볼게요. 지금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서 높아진다면 어떤 의미냐면 이게 낮은 상태에서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역관계에 있으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면 현재 이렇게 봅시다. 현재 상태에서 이자율이 낮은 이자율이라면 가장 극단적으로 이자율이 지금 제로야. 그러면 이자율은 명목 이자가 마이너스 될 수 없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자는 올라갈 거를 예상할 거고 요거 올라갈 거를 예상할 거예요. 채권 가격은 어떻게? 본드 가격은 떨어질 거를 이렇게 예상할 거야. 이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어떤 관계에 있으니까? 역관계에 있으니까 요 역관계 그러면 요게 R분의 1 채권 가격 역관계에 있으니까 이자율과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걸 의미고 요 이자율 상승한다는 의미고 따라서 이게 수익률이 미래에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미래에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걸 예측한다는 것은 미래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의 채권을 사기 위해서 현재 화폐를 보유한다. 어떤 때? 이자율은 낮을 때. 이자율이 낮으면 화폐 보유를 늘린다 이것이에요. 왜? 지금 채권 가격은 높고 채권 수익률이 낮으니까 나중에 채권 수익률 높아질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사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에 금융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금융자산의 투자 요 구입을 위해서 현재의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다 이렇게 부른다. 투기 목적의 스페큘레티브 디맨드다. 스페큘레티브 그래서 투기적 화폐 수요다 이렇게 부른다. 투기 목적.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투기 목적은 화폐 수요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HR.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요 화폐 수요가 줄도록 마이너스.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보면 K는 뭐라고요? 소득이 화폐 수요에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주냐. 이게 화폐 수요인데요. 소득이 화폐 수요에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주냐. 화폐 수요의 소득 민감도 써나요? 화폐 수요의 무슨 민감도? 소득 민감도. H는 이자율이 화폐 수요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민감하게. 그래서 화폐 수요의 이자율 민감도. 그래서 바로 LM 곡선 이렇게 생겼는데 LM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면 계속 우리 ISLM 정책효과 분석할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거니까 뭐 여기서 너무 장황하게 기운을 뺄 필요는 없는데 LM의 기울기 LM 곡선을 봤더니 우상향이에요. 요 RI 평면에 우상향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뭐 가파른 애가 하나 있고 하나는 완만한 애가 하나 있다. 이런 LM이 있고 이런 LM이 있다. 그러면 저 수식을 다시 한번 써봐. 그 LM의 수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뭘로 정리해야 돼? 항상 수직축으로 정리해. 수직축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이거는
이걸 뭘로 정리하면? 요 이자를 R로 정리하면 요 H로 나누어지고 K Y 마이너스 요 H로 나누니까 H분의 1이 여기에 붙겠지 여기에 H분의 1 P분의 N바 요렇게 요게 수직축이고요 요게 수평축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기울기를 찾아냈어요 H분의 K라고 H분의 K 자 이거는 뭐 기울기 자체가 양의 값이니까 어떤 게 큰 거예요? 요게 큰 거지 요게 큰 거죠 기울기가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요 기울기 요게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요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요 요 기울기 가파른 거 요거요 요거는 이게 크다는 걸 의미야 기울기가 크다는 거야 그러면 요 H는 작을수록 커지지 K는 클수록 커지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LM이 이런 가파른 경우는 K가 크면 클수록 H는 작으면 작을수록 가파라진다 이거죠. K는 뭐라고? 화폐수의 소득 민감도. H는 뭐? 화폐수의 이자율 민감도. 그래서 이렇게 소득 민감도가 크면 이자율 민감 작으면 작을수록 결과적으로 LM이 가팔라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따 보게 될 정책 효과를 좌우하는데 아까 우리가 IS 곡선은 케인즈는 가파르다 그랬어요? 완만하다 그랬어요? 케인즈 생각은 IS 곡선이 뭘 생각을 해? 뭘 생각하고 있어? 지금 좀 졸린데? IS 곡선이 가파르다. 왜 가파르다 했어요? 뭐지? 이 반응은 뭐지, 이거? 여기서 헤맬 때가 아닌데? IS 곡선이 가파른데 왜 가파르다 했어요?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작아서.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작아서. 케인즈는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다는데 왜 작다 그랬어요? 어제 얘기했는데 애니멀 스피리트라고. 투자는 기업가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냐 낙관적으로 보냐. 애니멀 스피리트, 동물적 감각, 직관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되는 거지 뭐 이자가 낮다고 더하고 이자가 높다고 적게 하고 그러냐. 이게 케인즈 생각이라고. 그래서 가파르다는 것은 케인즈 생각이고 완만하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라고? 고전학파의 생각인데 여기는 보면 요 가파르고 완만한 게 있어. 어떤 게 케인즈 생각일까요? 쉽게 말하면 요 이자로 돼서 LM 곡선이 LM 곡선이 영향을 민감하게 영향을 받냐 아니면 별로 영향을 안 받냐 좀 이 생각이야. 하나는 고전학파 하나는 케인즈인데 극단적으로 가면 요 하나는 수직이고요. 하나는 수평인데 LM이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요 LM하고 요 LM이 하나는 고전학파고 하나는 케인즈인데 요거 고전학파 케인즈 요 케인즈 같아요. 요거는 확률은 50%인데 그렇게 못 찍어. 왜 이렇게 찍기가 안 돼? 여러분 복권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자, 요게 케인즈 거고요. 케인즈 여기 고전학파 건데 고전학파 LM인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고전학파는 어제 화폐 수량설이라는 걸 봤는데요. 화폐 수량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뭐 이렇단 말이죠. 화폐 수량설을 봤는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화폐 수량설을 보면 화폐 수요가 소득에만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이자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화폐 수량설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또 괜히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MV equal PY 이게 화폐 수량설이라 했어. 그런데 M으로 정리하면 이걸 V분의 1 PY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요게 통화량이잖아요. 화폐량, 통화량. 시장의 균형이려면 이 통화 공급하고 수요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화폐 수요로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 화폐 수요로. 화폐 수요가 요 뭐죠? 소득에다가 물가를 곱하면 이게 명목소득입니다. 명목소득의 B값은 고정되어 있다 그랬어. 명목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화폐를 수요한다. 명목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화폐를 수요해. 이자가 있어 없어요? 이자율이 아예 화폐 수요에 영향을 주질 않아. 그러니까 화폐 수요, 이자율이 화폐 수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화폐 시장 영향을 안 받아. 화폐 시장 균형식이 이자율에 전혀 영향을 받질 않아. 그래서 이게 고전학파 건데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에 기초해서 LM 곡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도출한다고. 난 뒤에 다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야. 두 번째, 케인즈는 이자율이 아무리 변해도 뭐가 변하지 않는, 화폐 수요가 변하지 않는 누구에 비해서, 고전학파에 비해서 케인즈는 이자율이 조금만 변해도, 조금만 이자율 낮아지면 화폐 수요가 제로로, 조금만 더, 이게 반대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면 화폐 수요가 무한대로, 그 다음에 조금만 높아지면 화폐 수요가 제로로, 뭐 이렇게 화폐 수요가 결정된다고 그래.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함정 상황입니다.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 케인즈는 언제 나왔다 그랬어? 대공황 때 나왔다 그랬잖아요. 대공황 때 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나왔다. 그때 이자가 사실상 뭐라 그랬어? 경기가 나쁘면 여러분 금리가 낮아요, 높아요? 경기가 나쁘면 지금 금리를 계속, 사실은 선진 국가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상 제로 금리야. 0%야 0%.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서 이제 은행에 돈 맡기면 10,000원 맡기면 다음 달에 와 9,000원만 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 시중, 이게 민간과의 거래가 아니라 이제 은행 간의 거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 너 앞으로 은행에 돈 맡기려면, 중앙은행에 돈 맡기려면 이자 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금리로 갔단 말이죠. 이제 일본은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사실상 제로 금리야. 제로야. 유동성 함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사실상 제로예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가장 높겠지, 지금. 미래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지. 이자는, 수익률은 올라가고. 0이면 나만 이런 생각을 할까?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제로금리 상태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금 뭘 가지려고 그래? 그렇지, 미래 채권 사려고 지금 화폐를 가지려고. 그래서 이 투기적 목적의 화폐 수요가 무한대 값을 갖는다. 제로금리 상태에서 유동성 함정 상황이에요. 그게. 그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가 무한대야. 이런 상황을 상정한 게 케인즈 생각입니다. 그래서 케인즈 생각은 LM 곡선이 거의 수평에 가까워. 이런 걸 유동성 함정 상황이라 그래. 고전학파는 수직에 가깝고 케인즈는 수평에 가깝고.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써나 여기다 뭐라고?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무한대.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무한대. 그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시했어? H. 그래서 H가 무한대. 얘요. 고전학파.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뭐예요? 제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좀 예외적인 상황, 극단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칼처럼 견해들을 나누어서 보는 게 명확하게 두 학파의 견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거기 225페이지에 뭐 증권시장 뭐 이런 하고 화폐시장을 같이 보고 있는데 같이 볼 이유도 없는데 거기 두 번째 단락 일단 보세요. 케인즈는 밑줄 그으세요. 이자율이 화폐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의 유동성에 대한 선호 밑줄 긋고, 유동성에 대한 선호, 이게 화폐 수요예요. 화폐 수요. 그리고 화폐 공급, 이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유동성 선호설이다.
여기다 별표 해놓고 오늘 냈죠? 유동성 선호설이 뭔지. 그리고 케인즈는 완전 대체적인 두 종류의 자산, 금융자산, 화폐와 증권에다 밑줄, 채권. 증권, 채권 같은 것입니다. 시장에는 자산이란 게 두 개뿐이다. 화폐 아니면 채권이다. 이렇게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화폐 수요론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케인즈 생각에는 시장에는 뭐밖에 없어? 화폐하고 채권밖에 없어.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두 개야. 화폐를 버리면 채권 가져야 되고, 채권을 버리면 화폐를 가져. 이렇게 이 자산 선택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화폐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들고 있어도 수익이 없어. 근데 채권은 수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데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자본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자본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을 본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지. 위험. 그래서 채권을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말하고, 화폐는 아무리 갖고 있어도 수익은 없지만 수익률이 떨어질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에요. 케인즈는 이런 화폐하고 채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골고루 선택하냐, 아니면 어느 하나에 몰빵을 하냐. 하나를 선택한다고 말해요. 화폐를 갖거나 채권을 갖거나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래. 이거를 이제 all money, all bond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안 맞지. 사람들이 일부는 채권도 갖고 있고, 일부는 화폐도 갖고 있고, 일부 주식 갖고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다 변화해. 그래서 이런 케인즈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케인즈 학파의 모형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예요. 케인즈 학파의 토빈이라는 사람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나중에 만들어. 근데 지금은 케인즈 생각은 이제 극단적이야. 증권을 갖거나 채권을 갖거나 아니면 화폐를 갖거나. 수익률이 어느 정도 기준 수익률을 잡아서 그 이상이면 채권을 갖고 그 이상이면 화폐를 갖는다. 뭐 이런 생각들인데, 그래서 지금 같이 갖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 식을 볼 필요는 없어요. 화폐 시장의 균형 상태에 있을 때 밑줄. 채권 시장도 균형이다. 당연히 두 시장밖에 없는데 하나의 시장 균형이면 다른 시장 당연히 균형이지 뭐. 화폐 채권밖에 없어. 근데 화폐 공급하고 수요하고, 그다음 채권도 공급하고 수요밖에 없어. 수요의 총합과 공급의 총합은 항상 같은 시장의 균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화폐 시장 균형이면 당연히 채권 시장도 균형이지. 시장 두 개밖에 없는데. 이해되시죠? 넘어가시고. 화폐 수요는 그 다음에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소득을, 밑줄 그으세요. 소득을 벌어들인 이후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밑줄.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것의 일부를 화폐로 보유한다. 이렇게 소득, 수입과 그리고 재화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지출, 이 사이의 시간적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 밑줄. 거래적 수요다. 화폐에 대한 거래적 수요. 거기 밑줄 계속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 함수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식을 보니까 그냥 KY라고 안 써져 있고 또 뭐 LT 바 이렇게 써져 있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응용해서 나오면 좋은데, 하여튼 이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KY만 썼잖아. 이거 소득의 증가 함수다. 그래서 소득과 무관한 화폐 수요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소득과 무관한 화폐 수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자꾸 미사일 날리고 핵실험 계속 해대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소득이 뭐 줄고 늘어요? 나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외성적인 충격이 자꾸 가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북한이 자꾸 이제 뭐 하면 이렇게 미사일 날리고 핵실험하고 이러면 경제가 불안정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위험이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사람들은 뭘 더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런다고? 현금을 끌어안으려고. 현금이 안전자산이니까.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는다. 이거는 소득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잖아. 나의 소득은 월 300만 원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L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시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게 필요가 없어.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뭐 그런 거래 목적 화폐 수요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뭐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냥 KY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투자적 화폐 수요. 케인즈는 사람들이 수익성 금융자산을 밑줄. 수익성 금융자산, 이건 뭘까요? 채권입니다. 채권에 대한 투자 기회를 노리면서 일시적으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화폐에 대한 투자적 수요, 투기적 수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투기적 수요입니다. 스페큘러티브, 투기적 수요. 투자 자꾸 나오니까 투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증권 투자,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도 투자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자산에 대한 투자이고 우리 실물 투자를 얘기하는 또 자본시설 이런 거 사는 것도 실물 투자도 있고 여기서는 투기적 목적의 화폐 수요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내에 화폐와 채권 두 가지 금융자산이 있다. 몇 줄? 화폐, 채권 거기다만 몇 줄? 화폐는 아무런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채권에 일정한 수익과 함께 위험이 들어있다.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과 이자로 역관계를 갖는다. 몇 줄? 자, 각 주에 보면 채권 시장이 효율적인 경우, 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이 말이에요.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의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시장 이자율이 R일 때 매년 1원씩 주는 영구채라고 하면 지금 현재 1원은 1원이지만 다음 기회에 한 달 뒤에 채권에 이자를 준다. 근데 1원 준다. 그 다음 기회에 두 달 뒤에 또 1원 준다. 그러면 다음 달에 1원은 지금 현재 1원하고는 다르지. 현재 가치화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뭘로 나눠? 시장 이자율 할인율로 할인을 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1 플러스 R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기는 또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기는 1 플러스 R의 3승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여기에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매년 영구채인데 이 본드의 가격은 영구채권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이자를 준다는 말이에요. 이자를 줘. 근데 다음 기회에 1원을 줘. 그 다음 기회도 1원을 줘. 계속 1원을 주면 다음 기회에 1원은 현재 가치화하면 1 플러스 R분의 1이고 그 다음 기회에 1원은 1 플러스 R의 2승분의 1이고 그 다음 기회는 1 플러스 R의 3승분의 1이고 이렇게 쭉 무한정 더한다. 이게 무한정. 이게 자 초항이 1 플러스 R분의 1이고 얼마씩 곱해갔어요? 1 플러스 R분의 1씩 곱해갔잖아 지금. 응? 이거를 똑같은 걸 곱해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 이거를? 공비라고 그래. 공비. 똑같은 거 곱해가는 거 그 숫자를 공비라고 그래. 예전에 하도 표정들이 그래서 제가 공비 뭐 간첩이랬다가 뭐 날라오는 줄 알았어요. 똑같이 곱해가는 걸 공비라고 그런다. 왜 저래 왜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더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급수라 그러죠. 급수. 그리고 제한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무한 등비 급수 이렇게. 무한 등비 급수다. 무한 등비 급수의 공식은 이렇게 써 있어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다. 공비는 1 플러스 R분의 1을 곱했어. 초항은 뭐예요? 1 플러스 R분의 1이지.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계산하면 1 플러스 R분의 R이 되고 1 플러스 R이 소구가 될 것이니까 R분의 1이 그래서 채권 가격은 R분의 1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 가격은 이자율과 역관계에 있다는 게 증명이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되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22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좀 보면 이자율이 낮아서 채권 가격이 높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바로 이제 이자율이 낮으면 채권 가격이 높아요. 사람들은 이자율이 곧 오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다. 경제는 항상 정상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서 이자율이 낮으면 높아질 거고 이자율이 높으면 낮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경우 사람들이 향후 채권 보유에 대한 자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왜 자본 손실이나 채권 가격이 높은데 수익률은 낮으니까. 지금 내가 채권 갖고 있는데 나중에 채권 가격이 높아. 대신 수익률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뭐라고요? 자본 손실을 본다고.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현재는 채권을 팔아서 몇 줄 화폐를 보유한다. 채권 팔고 있는 신경 쓰지 말고 그 이자율이 낮다. 박스를. 이자율이 낮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높고 밑줄, 그 뒤에 화폐 보유 밑줄. 이자율이 낮으면 화폐 보유를 늘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박스, 높아지면 즉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채권을 구입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투기적 목적의 스페큘러티브 한참자인데 마이너스 HR만 있는 게 아니라 또 LS바 이게 또 있죠.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가 이자율과 상관없이 또 독립적인 화폐 수요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마이너스 HR이다. 요걸 뒤에 가봤더니 8.8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거기 수직의 곡선이 하나 있는데 이자율과 무관한 화폐 수요입니다. 그게 뭐죠? 거래적 화폐 수요. 거래적 화폐 수요 써나? 그 다음에 이 우하향하는 LSR 있죠? 이게 투기적 화폐 수요. 이자율 감소 함수지. 그걸 합한 게 뭐예요? 거래 목적 화폐 수요, 투기 목적 화폐 수요. 이게 화폐 수요지. 그래서 거기 LTY 플러스 LSR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쓰지 말고 아까 썼죠? 이렇게 쓰라. 그냥 YR 써. 뭐 TR, TS 다 쓸 필요 전혀 없어. 그냥 요 Y와 R의 함수다. 그리고 Y는 플러스고 요 R은 마이너스고 이거를 선형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선형. 이걸 리니어 펑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형으로 표시하면 요 KY-HR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M 곡선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자, 화폐 공급도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것도 나중에 화폐 시장을 별도의 시장 가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앞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한 군데는 다 모아놓는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선생님 가져온 것 같은데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지금 ISLM 곡선의 모형 설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굳이 뭐 화폐 공급이 중앙은행이 정하냐 아니면 민간에서도 정해지냐 내생이냐 외생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다른 책은 이게 화폐 시장으로 분리가 돼 있어 다 뒤에. 이거 좀 친절하지가 않아. 한 군데 다 모아놓는다는 의미에서는 친절한 건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어려워 이게. 정우찬 제가 그래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분 듣잖아요. 그럼 뭐가 어려운데 아무 근거도 제시를 못하고 그냥 어렵대더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부분이 어렵고 이 부분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일단 그래서 화폐 공급 부분은 일단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은 정한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돼. 이해되세요? 나중에 화폐 시장에서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넘어간 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234페이지 234페이지 거기 그림 8-6 LM 곡선의 도출 거기다 써놔. LM 곡선의 도출 우리가 이게 도출한 거야 이거. 요거 여기서부터 그래서 앞에 넘긴 부분은 읽지 말고 여기 제가 이제 한 부분을 집중해서 여러분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시에 오면서 아까 어제도 그랬고 거기 보니까 LM 곡선에 화폐 시장에다 유동성 선호설 써놓고 유동성 선호설 거기 Y0 P분의 MD에 Y0 있죠. P분의 MD에 Y1 있죠. Y0의 동그라미 Y1의 동그라미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곡선과 곡선 사이에 화살표를 해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화폐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화살표해놔.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초과 수요가 해소가 됩니다. 요 과정을 요 수식 거기다 위에다가 그 그래프 위에다가 수식 써요. 요 수식을 써. 마지막으로 지금 요 LM 요거 위에다가 수식을 P분의 M equal LYR 그리고 KY 마이너스 HR 이렇게 써놔요. 이게 LM 곡선이야.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돼 있다며. 그리고 여기서 물가가 고정된 모형입니다. 물가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화폐 공급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 공급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공급은 주어져 있어. 그 상태에서 여기 보세요.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면 이자율은 상승해야 균형을 회복한다 그러잖아. 처음에 화폐시장 균형 한 점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해야 균형을 회복한대. 요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는 화폐시장에 요게 균형이니까 초과 수요일까요? 초과 공급일까요? 방금 얘기했잖아. 그 왼쪽 화폐 유동성 선호서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초과 수요야. 이 초과 수요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자율이 상승한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화폐 공급은 주어져 있어. P도 주어져 있고 M도 주어져 있어. 이게 소득이 증가하면요.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 이자율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래야 가라앉히니까. 그래야 가라앉으니까. 요거하고 항상 얘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요 소득 증가는 화폐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이자율 상승은 화폐 수요의 감소 요인이니까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화폐 수요가 제로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뭐도 증가해야 돼? 화폐 요 이자율도 상승해야 화폐 수요가 원래로 돌아간다 이것이에요. LM 곡선의 기울기 결정 요인 거기다 별표해 놓고 거래적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투자적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LM 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준다. 자, 그랬고 236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36페이지. LM 곡선의 그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LM이 나와 있는데 LM0, LM1. 그 투기적 화폐 수요와 관련해서 밑에 보세요. 투자적 화폐 수요가 이자로 돼서 얼마나 민감한지 고전 악파와 케인즈 악파가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투자적 화폐 수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고전 악파 밑줄. 고전 악파는 투자적 화폐 수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H가 0이라는 거예요. 요 H가 0이야. 이자율이 아무리 변해도 H가 0이면 이게 아예 없잖아, 이게. 이자율이 변해도 화폐 수요가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 LM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다 밑줄. 극단적으로 투자적 화폐 수요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LM 곡선 수직이다. 거기 극단적으로 LM 곡선이 수직인 경우 언제 그렇다고? 화폐 수량설을 가정하면. 화폐 수량설. 고전 악파의 화폐 수량설을 가정했을 때 LM이 수직입니다. 두 번째, 케인즈 악파는 투자적 화폐 수요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LM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왜 케인즈가 투자적 화폐 수요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말해? 고전 악파는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전에 학자들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게 그래서 케인즈 혁명이라는 말이죠. 이전에는 MV = PY 이러면서 계속 화폐 수요가 뭐 소득만의 함수다. 계속 고전 악파가 전부 다 이러니까. 아니야. 왜 화폐 수요가 이런 거 고려 안 하냐 이거. 화폐하고 채권을 이 사고 파는 이 과정을 당연히 생각을 해줘야지. 너는 화폐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도 생각을 해야 된다. 채권이라는 게 당연히 사람들이 자산 선택의 하나고 그걸 고려해줘야지. 그 채권은 근데 수익률이고 이자율, 이자율 영향을 받고 따라서 화폐 수요를 내가 늘리냐 줄이냐 이것도 당연히 이자율 영향을 받는다고 해줘야 된다라는 게 케인즈 생각이고 이게 이 비판이 이제 고전 악파의 생각과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그래서 LM이 이제 기울기가 아주 완만한 형태로 나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고전 악파 틀렸다 계속 주장을 한다 케인즈가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케인즈 이후에 나오는 학자가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라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화폐 수요가 이자로 영향을 받는다고? 이걸 부인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신자를 하나 집어넣어서 신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고정된 값을 고정된 게 아니고 이자로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일부를 인정합니다. 통화주의가 인정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폐 수량설과 다르지 않다는 게 이제 앞에 신자만 붙은 거야. 이자로 영향을 받기는 받아. 근데 얘는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영향을 받기는 받는데 미미해. 뭐 있으나 마나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게 그래서 고전학파의 맥을 이어서 통화주의지. 이게 논쟁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속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학파간 얘기들 계속 하게 될 거고, 그 유동성 함정에다 밑줄. 극단적으로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그 케인즈 학파는 투자적 화폐 수요가 당연히 존재하고 LM 곡선의 기울기가 만만한 형태다 밑줄. 극단적으로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너무 낮다는 건 뭐예요? 제로라는 게 사실상 제로. 사람들이 이자율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부 다 뭘 가지려고 한다? 화폐를 가지려고 한다. 이걸 투자적 화폐 수요가 무한히 증가해서 LM 곡선이 수평선 형태를 갖는다. 이런 상황을 케인즈가 유동성 함정 상황이라고 불렀다. 왜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는지는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아무리 통화를 늘려봐야 사람들이 이 화폐 수요가 무한되기 때문에 다 끌어안아 버려. 정부가 통화를 늘리는 이유가 이게 통화가 시중을 잘 돌아가지고 유동성이 돌아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는 뭐예요? 소비도 하고 소비자들이 기업이 투자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다 끌어안아 버려. 이게 퇴장된다 이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유동성 함정 상황, 함정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케인즈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LM 곡선이 수평인 상태예요. 자, LM 곡선의 이동 요인. 자, LM 요 보세요. LM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이동 요인에 수익이 나서나? 그 밑에 아무리 글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이 모형에 기초한 얘기들이니까 그 아무리 거기 뭐 한글로 써져 있는 걸 읽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이 모형을 설명한 거니까. 요 P분의 M equal Ky의 HR 이거예요. 이 모형에서 보니까 기울기는 뭐라고? H분의 K야. 요거 절편값이잖아. 요 절편값이죠 이게. 요 Y가 제로면 R은 뭐야? 이거잖아 이거. 근데 이 절편값인데 이 절편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예요? P도 있고 M도 있네.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면 LM 곡선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LM 곡선이 이동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요 실질 통화량, 요 P분의 M이 LM의 이동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장황하게 거기에 뭐 이제 한 페이지에 거쳐서 써놓은 거예요. 거기 이번에는 거기다 몇 줄 보세요. LM 곡선이 물가 변동이나 통화량 증감과 같은 외생 변수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해보자. 왜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이동 요인이니까요. 이게 절편값을 결정하니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M0에서 M1으로 늘렸다. 이것도 LM이 이제 우측 가냐 좌측 가냐 뭐 이건데 여러분 다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LM 통화량 늘리면 우측 가고 통화량 줄이면 좌측 가고 뭐 이런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처음 하니까 LM의 이동. 요 RI 평면에 이렇게 생겼어요, LM이. 항상 이동은 수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수평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수식인데 P분의 M equal KY 마이너스 HR 이건데 통화를 늘린다고 생각을 해봐. P분의 M equal LYR이에요. 통화를 늘려. 그럼 화폐시장에 공급 부문이 증가하는 거니까 화폐시장에 뭐가 발생해? 초과 공급이. 요 통화를 늘리면 요 부등방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화폐 시장에 뭐가 발생해? 초과 공급이. 이 초과 공급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초과공급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게 이퀄이 되려면 소득과 이자율이 변해야 될 텐데 둘 다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고 이동할 때는 하나는 주어져 있고 다른 하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돼. 요 이자율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소득을 잡아놓고 이자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지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을 이렇게 잡아두면 소득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응? 요게 부등호 방향 이거니까 소득이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초과 공급이라니까. 얘가 늘어야 수요가 늘면서 균형을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자율 수준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측 가야지, LM이. 통화를 팽창시키면, 통화량을 팽창시키면 LM이 어떻게 되고? 우측 가고요. LM 우측 가, 통화량 팽창은. 그리고 통화량을 줄이면 LM이 좌측 가겠지? 그래서 통화량을 줄이면, 통화량을 늘리면 LM이 우측 좌측으로 이렇게 간다. 물가 변화도 뭐 당연한 것이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통화량을 줄인 거나 물가가 상승하면 통화량을 줄인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실질 통화량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총수 총공 모형까지 가지 않으면 물가가 변할 이유가 없어요. 물가 고정 모형이니까. 자, 그래서 그 체크한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쇄경제 갔더니 그 239페이지 그 폐쇄경제 총수요 곡선, 총수요 균형이 있는데 그 IS 곡선이 있고 LM 곡선이 있어. 자, 그런데 그 IS 곡선과 LM 곡선을 밑에 봤더니 뭐 엄청 복잡하게 뭐 써놨지. 자, 이게 이제 뭐 소비도 뭐 BDSL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화폐 수요도 지금 뭐와 상관없는 소득이나 이자율과 상관없는 외생 변수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그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두 식을 지금 그 위에 그래프 위에다 써놔. IS 곡선 어떻게 생겼다고? IS 곡선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보이잖아? 안 보여요? IS 곡선 마음의 눈으로 봐요. IS 곡선 y equal c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t 괄호 닫고 플러스 투자 괄호 열고 이자율 정부 지출 G바 이 IS 곡선이고 LM 곡선은 지금 계속 얘기한 거죠? P분의 M equal LYR 이 LM 곡선이다. 그래서 IS 곡선과 LM 곡선을 그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왼쪽에 그 18.17에 y equal c 1-ty 플러스 i바 마이너스 br 플러스 g바 여기다만 몇 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8.18에 p분의 m equal lsr lty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거기 L바 KY 마이너스 HR 이렇게 그걸 두 개를 연립하면 8.19식이 됩니다. 두 개를 연립하면 8.19식이 되는데 그 도출하는 과정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넘기고요. 우리가 그래프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가보면 240페이지 3.2의 재정정책의 동그라미 재정정책. 이 재정정책은 뭘 재정정책이라고 그러냐?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거나 조세를 변화시키는 정책이에요. 뭐라고?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거나 조세를 변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자, 뒤에 넘어가 보면 243페이지 화폐금융정책이에요.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정책입니다. 화폐금융정책은 뭘 변화시키는 정책?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정책.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통화량 조절 또는 금리 조절을 통한 실물 경제의 파급 효과를 의도하는 정책. 뭐 이렇게 조금 그럴듯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 직관적으로 일단 이해를 통화량 변화시키는 정책, 금리 변화시키는 정책. 이게 무슨 정책이다? 화폐 금융 정책이다. 그리고 이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우리 지금 공급을 전혀 보고 있지 않죠? 이거 수요잖아 다. 총 수요 부문이잖아 지금요. 그래서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합해서 총 수요 관리 정책 이렇게 부릅니다. 총 수요 관리 정책이다. 자, 앞으로 재정 정책 다시 넘어오세요. 재정 정책. 거기서 이제 노트를 잘 정리를 해서 버릴 건 좀 버리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그릴 이유가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뭐 봤어? IS 곡선을 도출할 때 소득 지출 모형을 봤죠? 그리고 그 IS 곡선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지금 재정 정책이야. LM 곡선을 도출할 때 뭘 봤어요? 유동성 선호서를 봤어. 그런데 여기 지금 소득 지출 모형하고 유동성 선호서라고 ISLM을 다 갖다 놨어, 지금. 뭐, 그러면은 뭐, 완벽하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재정 정책을 쓸 때는 요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통화 정책을 쓸 때는 요 소득 지출 모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여러분이 수업 목적상 이 3개 평면을 그릴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2개 평면을 그리면 되고 그 2개 평면도 힘들다 그러면 ISLM만 그리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가겠습니다. 쉴 때 됐나? 이거 목소리 크네요. 쉬겠습니다.